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서훈현 국정원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목했는데 북한과의 긴밀한 연락을 위해서로 보입니다. 대전 소재 초등학교에서 같은 반 학생 간 감염이 벌어져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의 교회발 감염도 위험수입니다. 어제 민주당 단독으로 3조 원 증액 처리된 3차 추경안에 도로 정비 등 지역 예산이 600억 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실련이 김현미 장관 교체를 주장했습니다. 또 3년 동안 집값을 잡지 못한 김 장관이 아직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는 잠꼬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철인 3종 경기 선수가 감독 등에게 폭행과 폭언에 시달렸던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과일 하나를 몰래 먹었다는 이유로 23분 동안 무차별 폭행이 벌어졌습니다. 금감원이 분쟁 조정 사상 최초로 라임 투자 피해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결정 내렸습니다. 연이은 사모펀드 부실 사태, 시장 규제 완화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은 외교 안보라인 개편 관련한 단독 보도로 뉴스9을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를 파괴하고 남북 대화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우리도 외교 안보라인을 개편해서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인사안도 여러 돌았는데 외교 안보라인의 핵심인 청와대 안보실장에 서훈 국정원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현철 전 장관이 물러나면서 자리가 빈 통일부 장관에는 이인영 의원이 단수로 검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유력한 통일부 장관 후보로 거론됐던 임종석 전 의원은 전 비서실장은 대통령 통일특보 기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쇄신이라기보다는 대통령과 손발이 잘 맞고 북한을 잘 아는 인사들로 분위기를 바꿔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김보건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서훈 국정원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서 원장을 정의용 실장 후임으로 지목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물망에 올랐지만 민간에서의 활동을 선호하고 미국과의 호흡 문제 등을 고려해 통일외교안보 특보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석인 통일부 장관은 이인영 민주당 의원이 단수 후보로 검증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청와대는 지난주 이 의원 측으로부터 검증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후임 국정원장엔 김상균 국정원 2차장과 신현수 전 기조실장이 거론되지만 신 전 실장 측은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문 대통령은 멈춰선 남북 대화를 다시 추진할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이런 흐름과 연결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의 의미 있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말 미 대선 전에 3차 미북 정상회담을 열자고 촉구했습니다. 청와대가 다시 한번 대화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오는 7일 방한할 것으로 알려진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의 메시지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조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확고한 의지와 전력을 다할 계획. 문재인 대통령은 제3차 미북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한도 미국 대선 전으로 못 박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렵게 이룬 남북 관계의 진정과 성과를 뒤로 돌릴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도 공감하고 있고 노력 중이라고 했습니다. 백악관도 그렇고 공화당 쪽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기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또한 다음 주 중반쯤 방한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앞서 비건 부장관은 대선 전 미북 정상회담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It's hard to envision circumstances where we could do an in-person international summit.
하지만 이동훈 한반도 본부장의 방미와 북한의 무력 도발 중단 등이 맞물리면서 물밑에서 남북미 간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려는 시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은 최후 통첩성 발언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결단하겠다고 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협박에 가까운 발언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있는데 법무장관이 어떤 결단을 하겠다는 것인지 분위기는 일단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추미애 장관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둘러싼 검찰 내부 충돌을 거론하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최후 통첩했습니다. 조직이 한꺼번에 다 신뢰를 상실할 위기에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습니다. 수사 자문단 소집이 검찰총장의 직권이더라도 합리적인 기준이 없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했습니다. 아무리 총장의 직권이라 하더라도 합리적 기준 없이 선택적으로 하면 그것도 남용에 해당되는 겁니다. 상당히 이 절차에 대해서는 합리적이지 않다. 윤 총장에 대한 지휘권이 제대로 작동하느냐는 민주당 의원의 질문엔 때때로 무력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께서 개입을 할 상황까지도 지금 가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조사 중이고요. 신속히 이 조사를 끝내면 책임지고 또 지휘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당은 추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며 맞받았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행사가 요건이나 절차에 맞지 않습니다.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야당의 권리인 해임 건의권을 대통령에게 행사해야 한다고.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는 주례회동도 오늘은 취소됐습니다. 서면복으로 대체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제 이성윤 지검장이 대놓고 총장에게 항명성 거역을 한 상황이어서 검찰 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 분위기는 한송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주례보고를 해왔던 이성윤 중앙지검장. 오늘로 예정된 대면 보고는 불발됐습니다. 공식 해명은 서면보고로 대체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일정이나 사정상 대면이 어려운 경우 주례회의는 서면으로 대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남을 피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어제 이성윤 지검장이 자문단 관련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윤 총장에게 반발한 것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함께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일부 대검 부장들도 윤석열 총장에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대검 간부는 수사심의위와 전문자문단 중 하나를 택해서 하는 게 맞다면서 하나를 해야 한다면 수사심의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윤 총장이 고립무원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권과 추 장관, 이 지검장의 반발에도 대검은 예정대로 내일 모레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할 예정이어서 또 한 번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정치권도 시끄럽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3위에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논란에 기름을 끼얹은 셈이 됐습니다. 여당에서는 이런 결과를 노리고 장관의 지시를 잘라 먹었냐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서초동에 이어서 여의도까지 가는 곳마다 온통 윤석열입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 상승은 야권 후보가 없기 때문이라며 잠시 신기루처럼 나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죽하면 그쪽에 많이 나오겠느냐. 야권에는 도대체 대통령 후보가 없지 않냐. 이런 내용도 맞는 거고요. 김남국 의원은 멀리 내다보고 일부러 지시를 잘라먹은 것이냐며 윤 총장을 공격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통합당이 인물난을 겪으니 윤석열 띄우기에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의 일각에서는 야 우리가 저 검찰총장이라도 좀 키워보자라고 자꾸 이 문제들을 부각시키는 거다.
통합당은 추미애 장관과 여권의 검찰총장 흔들기가 되레 윤 총장을 차기 주자로 부각시키고 있다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최근에 추미애 장관 여당의 여러 의원들로부터 온갖 외압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자세 등이 국민적 관심이나 또 지지를 받는 합니다. 김무성 전 의원은 소신을 굽히지 않는 지도자를 국민이 원한다고 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차기 대권 주자에 대해 당 밖에서도 꿈틀거리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윤 총장에 대해선 검찰총장이 무슨 대통령 후보냐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민주당이 사상 최대 규모인 35조 원대 3차 추경을 상임위에서 심사하고 처리하는데 한두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해서 졸속 논란이 일었습니다. 와중에 3조 원이나 늘리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더 이상 추경을 늦출 수 없는 절박한 사정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지역구 민원성 예산을 600억 원이나 끼워 넣은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단독 보도하겠습니다. 각 상임위를 거쳐 국회 예결위에 제출된 추경 심사 자료입니다. 인천 송도에 200억 원을 들여 기술혁신센터를 짓고 24억 5천만 원을 들여 인천 시내 광케이블을 까는 예산이 신규 반영됐습니다. 인천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전라남도 지방도로 정비 예산은 전남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서동용 의원에 의해 17억 5천만 원 늘었습니다. 부산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예산은 32억 원 늘어났는데 부산이 지역구인 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신청했습니다. 익산시 관광지에 ICT 기반과 AI 여행 가이드 등을 개발하는 데 신규로 100억 원, 속초해수욕장 조형물에 조명을 설치하는 데 증액 2억 원, 코로나19 극복이라는 추경 취지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하루 만에 끝난 각 상임위에서 이렇게 추가 혹은 증액된 사업 예산이 모두 14개, 636억 원 규모로 드러났습니다.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불필요한 예산 삭감은 상당 부분 정의당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통과 시한을 정해놓고 예결위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사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통과를 위한 요식행위라는 생각이 가시질 않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대규모 재정 적자가 불가피해졌지만 예산안을 제대로 심사하기보단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바빴던 국회의원들의 모습,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인 경실련이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팔지 않고 있는 청와대 참모들과 부동산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경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청와대 참모들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직 청와대 고위공직자 가운데 수도권 다주택자는 김조원 민정수석과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강민석 대변인 등 5명입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한 지방 다주택자까지 포함하면 모두 12명이 2채 이상 집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과천시 재건축 아파트와 서울 마포구 아파트를 보유한 여현호 비서관은 현 정부 들어 집값이 16억 6,500만 원 올랐습니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다면 다주택 참모와 함께 김현미 국토부 장관까지 교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3년 동안 집값 잡지 못한 장관은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그 정권에서 규제를 풀어가지고 아직도 집값이 오른다고 잠꼬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도 집을 팔지 않은 청와대 참모들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런 것이 설명한다고 국민들께 납득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노영민 실장의 권고대로 다주택 참모는 당연히 집을 팔아야 한다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집을 팔려는 의지가 없다면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코로나19 사태라는 이 전대미문의 위기 앞에 노사정이 22년 만에 정말 어렵게 합의안을 마련했는데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발표 15분 전에 무산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내부 강경파의 저지에 막혀 협약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송민선 기자입니다.
합의안 발표를 위해 노사정 인사들이 속속 총리공관에 도착합니다. 발표 15분 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불참 소식이 전해지자 분위기는 180도 바뀝니다. 김 위원장은 추인을 받기 위해 중앙집행위원회를 주재했다 오히려 강경파의 저지에 막혔습니다. 노사정 합의안에는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추진과 고용유지 지원금 연장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요구한 해고금지 방안이 빠졌고 이 때문에 강경파 조합원들이 합의안 폐기를 요구하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합원 설득에 실패한 김 위원장은 피로감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노사정 간에 좀 더 지혜를 모아서 22년 만에 노사정 합의를 무산시킨 민주노총은 이번 주말 해고금지,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서울시는 집회를 취소하지 않으면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단독 보도해드린 철인 3종 경기 유망주 고 최숙현 선수의 죽음과 관련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 최 선수는 전 소속팀인 경주시청 감독과 선배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 1년간 선수 생활을 중단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초 주변의 설득으로 재입단했지만 강압적인 분위기는 여전했고 해외 전지훈련을 가서는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당시 상황을 담은 음성 파일을 입수해서 들어봤는데 20대 초반의 여성이 감당하기 어려운 공포 분위기가 23분가량 이어졌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선수단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말에 지난해 1월 재입단을 결심한 고 최숙현 선수. 입단과 함께 경주시청 선수단에 뉴질랜드 전지훈련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복숭아 한 개를 먹은 뒤 물을 마셨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그 순간에서 걸렸지. 이빨 깨물어. 뒤로 돌아. 이빨 깨물어. 최 선수의 동료들까지 불러 때리기도 했습니다. 일어나. 일로 와. 너는 아무 죄가 없다. 이빨 깨물어. 당시 감독과 팀 닥터가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도 등장합니다. 폭행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은 23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올해 초 최 선수 측이 고소할 당시 경주시청이 선수단 자체 조사를 했는데 감독과 팀 닥터는 가혹행위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는 그런 적 없다. 아까 부분이나 어느 폭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 해서 TV조선 취재진이 관련 의혹에 대한 경주시청 감독과 팀 닥터의 해명을 직접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네,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던 고 최숙현 선수는 올해 1월 부산시 체육회로 소속팀을 옮겼습니다. 새로운 분위기에 적응하면서 아픔을 잊어가는가 했는데 끝내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쳤습니다. 동료들은 안타까움에 가슴을 쳤고 대한체육회는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이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최숙현 선수가 지난 6개월 동안 머물렀던 숙소입니다. 최 선수는 세상을 등지기 하루 전 숙소에서 동료 선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자고 가라고 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가 이러더라고요. 평소에도 그렇게 장난을 많이 쳐서 괜찮을 줄 알았어요. 소속팀을 옮긴 최 선수는 감독에게도 장난을 치는 등 몰라보게 성격이 밝아졌습니다. 저한테 스스럼 없이 농담도 해줄 정도로 우리 부산 팀에 왔을 때의 어떤 밝은 모습은 사실은 그전에는 조금 찾아보기는 조금 어려웠고 최 선수는 부산으로 팀을 옮긴 뒤에도 전 소속팀에서 당했던 폭행과 가혹행위 때문에 고통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힘든 내색하지 않고 훈련을 소화했지만 마음속의 아픈 상처를 끝내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스포츠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죽음의 진실이 무엇인지 검찰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대한체육회는 선수 가혹행위 은폐 의혹에 대한 조사와 함께 폭력 행사가 확인된 감독과 선수는 영구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대전 소재 초등학교에서 같은 반 학생 간 감염이 벌어져서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내 감염은 처음이죠. 방역당국은 학생과 교사 등 1,1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는데 밀접 접촉자가 100명이 넘어서 추가 감염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 소식 먼저 김다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부모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 검사를 받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대전 천동초등학교 5학년 학생 3명이 잇따라 확진됐기 때문입니다. 얘도 고생이고 가족들도 고생이고 동생하고 이제 아예 만나지도 못하고 얘기도 못하고 밥도 다 따로. 첫 확진자인 A군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등교했고 당시 2학년과 5학년, 6학년 등 515명이 학교에 나왔습니다. A군은 대전 교회 관련 확진자인 어머니에게서 감염됐습니다. A군과 같은 반 학생 1명과 다른 반 학생 1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다른 반 학생은 A군과 같은 체육관을 다녔습니다. 등교 개학 이후 우려했던 교내 전파 의심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학생과 교사로 인해서 교내에서 추가로 전파 사례가 확인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 사례여서. 교육당국은 교내 전파가 발생하자 인근 학교 59곳을 등교 중지 조치했습니다. 대전시는 학생과 교사 1,100여 명으로 검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서울 문창초등학교에서도 오늘 6학년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아 학교가 폐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접촉한 학생과 교직원 180여 명을 격리 조치하고 전수검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광주 교회발 감염도 위험수입니다. 오늘 하루만 해당 교회에서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지난 닷새 동안 광주에서 3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지금 지역 내 병실 부족 사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상가 입구에 시설 폐쇄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이곳 광주사랑교회에서 오늘 신도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불안하죠. 애도 지금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이게 아파트 지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는 지난달 28일 예배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 교회 전체 신도 20여 명 가운데 7명이 요양보호사 확진자와 접촉했습니다. 교회 확진자와 접촉한 4명도 오늘 추가 감염됐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근무한 아가페 실버센터에 입소노인 2명도 오늘 추가 확진됐습니다. 광주에서는 지난달 27일부터 사찰과 가상화폐 투자 설명회 등을 통해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닷새 동안 3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 타지 시외 같은 데를 방문한 기록까지도 GPS까지 확인해서 추가로 좀 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렇게 의심 단계이고 확증은 아직은 안 한 상태입니다. 확진자가 몰리면서 격리병실도 부족해졌습니다. 광주시는 지역의 격리병상 39개가 14개로 줄어들자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추가 병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또 오늘부터 위험시설 집합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단계로 강화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렘데시비르가 코로나 치료제로 오늘부터 국내에 공급될 중증 환자에 투약됐습니다. 이 약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 이번 달은 환자 부담이 없지만 다음 달부터는 환자가 치료비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료 효과는 기대해 볼 수 있는지 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자의 회복 속도가 31% 빨라진다는 임상 결과에 따라 정부가 특례 수입을 결정한 렘데시비르. 오늘부터 국내 공급이 시작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주치의 요청에 따라 폐렴 소견이 있으면서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에게만 투약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중증 환자는 현재 33명입니다.
첫날엔 2병, 이후 하루 1병씩 5일간 총 6병이 투약됩니다. 제조사인 길리어드사는 치료비로 375만 원을 책정했지만 당장 환자 부담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턴 정부가 돈을 주고 들여와야 하기 때문에 가격 협상 결과에 따라 치료비 일부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8월 이후에 유료로 저희가 약을 구매하게 되면 건보 적용이나 본인 부담금 문제는 좀 더 검토해서 정부는 제조사와의 계약 조건이라며 도입 물량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렘데시비르는 당초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됐지만 지난 5월 미 FDA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어제 동해안을 중심으로 200mm가 넘는 폭우와 강풍이 몰아쳤는데요. 이 해수욕장은 백사장이 바닥을 드러낼 정도의 쓰레기만 쌓여서 말 그대로 아수라장입니다. 개장을 열흘 앞두고 있었는데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 양양군의 정암 해수욕장입니다. 백사장 곳곳이 움푹 패였습니다. 모래가 사라지고 시커먼 자갈바닥이 드러났습니다. 파도에 깎여나간 백사장은 이렇게 높이 2m의 모래절벽이 생겼습니다. 어제 동해안을 덮친 폭우와 태풍급 강풍 때문입니다. 최고 7m에 이르는 높은 파도가 해변을 덮쳤습니다. 개장을 열흘 앞둔 해수욕장이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파도도 많이 치고 유실이 많이 됐어. 앞으로 걱정이야 해주셨느냐. 모래가 사라진 곳엔 파도에 떠밀려온 쓰레기 더미만 남았습니다. 색깔 이거는 해변 색깔이 아니고 그냥 흙이고 쓰레기도 많이 떠밀려오고 좀 안타깝네요.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한 강릉 바닷가도 엉망이 됐습니다. 방파제를 잇던 백사장이 사라지고 모래 절벽만 남았습니다. 올 들어 이미 2차례 쓸려나간 곳에 모래를 채웠는데 또 쓸려나갔습니다. 준소투를 가지고 어떻게 양빈을 할 수 있는지 성분 검사도 다 받아야 되고요. 기상 관측 109년 만에 찾아온 태풍급 폭우와 강풍의 흑폭풍에 피서철을 앞둔 동해안 주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일본 원폭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기부합니다. 위안부 문제도 한일 간 교류로 풀어야 한다는 게 평소 지론이었죠. 황선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법으로 한일 양국의 청소년 교류를 주장해온 이용수 할머니. 일본과 한국은 이웃 나라예요. 알 때까지 친분이 지내야 돼요. 그래서 자연스레 친하게 지내다 보면 이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이 할머니는 이르면 내일 한국 원폭 피해자 협회와 공동으로 일본 원폭 피해자들에게 코로나19 방역용 마스크를 보낼 예정입니다. 한일 민간 교류의 디딤돌로 마스크를 선택한 겁니다. 부족하지만은 제가 안타까워서 이거나마 보내드리고 싶어서 코로나 생길 때부터 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꿈에 이제 이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원폭 피해자 협회가 마련한 마스크 9,200여 장에 이 할머니가 모은 2,800여 장을 보태 12,000여 장을 일본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한 번씩 다녀가시고 그랬었어요. 우리 보낼 때 같이 보내자. 오늘 수요 집회에 나선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이 할머니의 참석을 예고했지만 지역별 수요 시위에 저와 함께 참석해 힘을 실어드리고 싶다는 희망도 피력하셨습니다. 이 할머니 측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첫날인 오늘 반대 시위대 180여 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눈앞에 벌어진 이 일도 걱정이지만 홍콩의 경제적 위상 타격도 불가피합니다. 이번 조치로 홍콩에서 글로벌 자본이 대거 빠져나가는 헥시트가 시작되면 홍콩은 물론이고 미국과 중국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오늘은 추락하는 홍콩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중국 국가인 의용군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중국 국기 오송홍기와 홍콩기가 나란히 올라갑니다. 23년 전 홍콩 주권이 중국에 반환된 걸 기념하는 날이죠. To celebrate the 23rd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어제 통과된 홍콩 보안법의 당위성을 강조합니다. 要為香港社會早日回復穩定，作出必要同埋及時嘅決定。 샴페인 잔도 부딪히며 축제 분위기였죠. 하지만 행사장 인근에선 홍콩 보안법 반대 시위가 열렸습니다. 경찰이 시위대의 가방을 샅샅이 뒤지고 몸수색을 하는 등 위압적이었죠. 어젯밤 11시를 기해 홍콩 보안법이 시행됐습니다. 보안법은 국가 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할 때 무력 사용과 무관하게 모두 처벌한다고 명시합니다. 반중 시위대가 즐겨 썼던 홍콩 독립 등 구호는 모두 처벌 대상이죠. 오늘 실제로 홍콩 독립 깃발을 소지한 남성 등 시위 참가자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해산을 위해 물대포까지 등장했죠. 사라질 수 있는 건 자유뿐만이 아닙니다. 뉴욕, 런던과 함께 세계 3대 금융허브 역할을 해온 홍콩. 1조 달러 규모의 국제자금이 투자돼 있고 1,500개가 넘는 다국적 기업이 거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번영을 지속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Hong Kong can remain a financial hub if China takes over. 홍콩에 대한 특혜를 철회 중인 미국이 특별주의를 전면 박탈할 경우 자본과 인력이 홍콩을 대거 빠져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홍콩 주재 미국 기업 180곳 가운데 30%가 홍콩 밖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죠. 미국 의회는 초당적으로 정치적 탄압이 우려되는 홍콩 주민들에게 난민 지위를 주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만 정부도 홍콩인의 이주를 돕는 사무소를 열었죠. 不仅表达台湾对香港民主自由的支持，也彰显我们关怀港人的决心。 홍콩과 탈출을 뜻하는 엑시트를 합성해 만든 신조 핵시트. 아시아의 진주가 자유와 번영을 잃고 몰락하는 건 아닌지.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큰 사회적 논란을 낳았던 라임 자산운용의 무역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에게 투자금 100%를 물어주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 결정이 나왔습니다. 금융상품 분쟁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전액 피해 배상을 결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보상 규모가 라임펀드 중 아주 일부고 이번 결정에 강제성도 없어서 실제 보상까지 이어질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지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100% 피해 배상 권고가 나온 금융상품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었던 라임 자산운용 모펀드 4개 중 하나입니다.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상품으로 보상 규모는 약 1,611억 원입니다. 금감원은 라임펀드가 이미 최대 98%의 손실이 난 상황에서 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사가 사실상 투자자를 속여 상품에 가입시켰다고 봤습니다. 일부 판매 직원들은 투자 경험이 전무한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을 공격 투자 행위로 이미 기재하거나 손실보증각서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금감원의 이번 결정으로 투자자 사기 논란에 휩싸인 다른 펀드들의 판매사들도 투자금 전액을 물어줘야 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다만 이번에 100% 배상 권고가 나온 금액은 환매가 중단된 1조 6천억 원 가운데 약 1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3개 모펀드는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배상액 산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후적으로는 배상하고 관련해서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설명 의무라든지 배상을 하는 또 기준이 마련돼야 되겠죠. 또 이번 조정안은 강제성이 없어 투자자와 판매사, 운용사 간 소송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금융 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인들이 직접 투자를 하지 않고 펀드에 돈을 맡기는 건 안정성 때문입니다. 실제로 금융기관 창구를 찾아가면 원금을 떼일 가능성보다는 높은 수익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런 펀드 상품에서 환매 중단 사태가 줄어들면서 특히 노후 자금을 맡겨둔 가입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이정민 기자가 피해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증권사 앞에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들. 이 중에 90살 류석근 할아버지도 있습니다. 류 할아버지는 지난해 팝펀딩 연계 사모펀드에 노후자금 6억 원을 투자했다 환매가 중단되면서 모두 날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완전하고 틀림없다 해놓고 말이야. 지금 와서 이게 상상도 못하는 내용이 속이 상해서 정말 눈물이 나고 내가 그랬지. 내가 이거 죽으려고 마음이 들더라고. 사모펀드의 최소 투자 금액은 1억 원. 때문에 피해자 상당수는 은행이나 증권사와 오랜 기간 거래해온 단골 고객들입니다. 신뢰한 사람들의 믿음을 이용하여 마치 확정금리인 것처럼 고객의 투자 성향까지 판매사가 이미 조작하여 팔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나 구제는 쉽지 않습니다. 보상의 경우 대부분 판매사와 피해자가 보상 비율을 협의하는 자율배상 방식인데다 부실 운용 여부나 판매사 책임 비율 등을 따질 명확한 사모펀드 보상 기준도 없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 최근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한 금감원의 배상 권고를 은행들이 거부했듯 판매사가 금융당국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은 결국 복잡한 민사소송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TV조선 이정은입니다. 최근 갑자기 이런 부실 사모펀드 사태가 잇따르는 건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섣부르게 규제만 풀어준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제 역할을 다 한 건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이번에는 이상배 기자가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짚어봐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200조 원에 불과했던 사모펀드 시장은 4년 만에 400조 원을 돌파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2015년 금융위원회가 전문 사모 운용사를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최소 자본금 요건도 3분의 1로 줄이면서 진입 장벽이 낮아진 탓입니다. 이후 사모펀드 전문 운용사는 10배 이상 증가했지만 부실 운용사들을 걸러내는 과정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사모펀드는 공시 의무도 없어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 금융당국은 상황 파악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본의 안정성과 공정성은 무시되고 탐욕을 향해 질주하게 되었고 오늘날 이 사모펀드 사태는 그 질주의 결과인 것입니다. 라임 사태 후 나온 금융당국의 대처도 실망스럽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사모펀드 현황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다른 사모펀드는 위험한 운영 형태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옵티머스 사태를 비롯한 유사 사태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은성수 위원장은 금융위가 내놓았던 11월 달 대책, 2월 달 중간, 4월 달 최종 발표를 하고 나서도 얼마 전에 옵티머스 자산운용사에 지금까지 환매 중단된 부실 사모펀드만 10개, 피해액은 5조 원이 넘습니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부실한 관리 감독이 사모펀드를 투자자들의 무덤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며칠 전 있었던 6.25 70주년 추념식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147분의 유해 봉환 과정에서의 예우가 적절했는지 논란이 있어서 오늘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시 영상부터 잠시 보시죠. 오늘 귀환하시는 147인의 국군 전사자 중 자, 윤설기 기자, 행사는 상당히 엄숙하게 잘 연출이 된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겁니까? 네, 국군 전사자 유해를 모시고 온 실제 비행기가 지금 이 비행기가 아니란 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이 장면을 본 시청자분들은 당연히 이 비행기로 유해를 모셔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군요. 네,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유해 송환은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하와이의 미군들이 전사자 유해가 안치된 관을 태극기로 감싸고 있죠. 예. 그 뒤 유해는 공중급유기 KC-330을 타고 서울공항에 도착을 하는데 그 시각이 행사 전날인 24일 오후 5시였습니다. 기체는 코로나 방역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유해는 활주로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미리 준비된 같은 기종 다른 비행기에 옮겨진 것입니다. 결국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해는 행사 당일 딱 한 번 옮겼다며 오로지 방역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보훈처 관계자는 통상 임시 안치를 할 경우 서울 현충원에 모시는 게 최고의 예우였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못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행사에서 선보인 미디어 파사드 기법이라는 게 상당히 새롭고 화려하긴 했는데 이게 오히려 유해 송환이라는 본질을 흐린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긴 했습니다. 실제로 유해가 도착한 건 그 전날이었는데 그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전날 상황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비행기가 착륙을 하자 유해 송환 실무진들이 내려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대통령, 국방부 장관은 물론 마중 나온 사람도 거의 눈에 띄질 않는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이 군인들과 도열해 거수 경례를 하는데 그 앞을 성조기가 덮인 관이 지나갑니다. 지난 2009년 10월 아프가니스탄전 전사자 유해 18구가 송환된 공군 기지 모습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는 실제로 이 유해가 도착할 때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맞는다 이제 이런 얘기군요. 이게 네. 지금 몇 시쯤입니까? 네,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유해 도착 시간에 맞춰 오바마 대통령도 새벽에 백악관에서 헬기를 타고 와 참석을 했습니다. 예, 물론 우리 정부도 잘하려고 열심히 노력은 했겠습니다만은 보여주기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본질을 놓친 측면이 있지 않은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긴 하네요. 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어제 저희 뉴스에서 수도권 공공택지 이주자 분양권 무더기 소송 문제점이 지적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국토부와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소송으로 인해서 땅 소유권을 잃을 위기에 놓인 매수자 구제 방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어제 TV조선 보도를 계기로 이른바 딱지 불법 전매를 막기 위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매매 행위가 무효이며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국토부와 협의 검토 중입니다. 현행법은 사업 시행자인 LH로부터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사전 전매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택지 공급 계약 이전에 이루어진 원주민의 딱지 거래는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국토부는 불법 딱지 거래의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택지를 공급받을 예정인 자까지 확대해서 원주민의 불법 사전 전매 행위를 차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LH는 TV조선이 어제 보도에서 지적한 소송을 부추기는 부동산 브로커 근절 방안과 함께 적법한 거래를 하고도 소송에 휘말린 선의의 매수자들을 구제할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영화 살아있다가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1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희망을 본 영화계는 잇따라 신작을 내놓습니다. 임소인 기자입니다. 인적이 뚝 끊겨 썰렁했던 극장가. 모처럼 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화 살아있다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개봉작 중 처음으로 1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한국 영화계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을 가져가실 수 있는 어떤 시기성이 잘 맞아 떨어지는 영화. 입장료 할인 행사와 잇따른 신작 개봉에도 우려가 남았던 극장가는 살아있다의 두드러진 관객몰이에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 기대작들이 여름 성수기를 맞아서 개봉하기 때문에 6월보다는 2배가 넘는 관객들이 좀 극장을 찾을 거다. 대작 반도도 오는 15일 관객을 찾습니다. 칸 영화제 공식 초청작으로 해외 185개국에 선판매되면서 헤이 좀비의 인기 계보를 잇겠다는 다짐입니다. 한국에서 또 포스트 아포칼립스 상황을 보여주는 영화가 없었기 때문에 배우로서 그런 데서 많이 욕심이 났다. 황정민, 이정재 주연의 다만악에서 구하소서와 강철비 속편으로 기대를 모은 강철비2 정상회담도 여름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극장가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면서도
여름 성수기 부활을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작년 어느 날 중국 옌타이항의 아침 풍경입니다. 바다 위로 희미하게 거대한 유령 도시가 솟았다가 4시간 만에 사라졌습니다. 대기에 빛이 굴절해 생기는 신기루였습니다. 서울시장 2번, 장관 3번, 총리 2번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대통령 빼고는 다 해본 사람으로 불렸던 고건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 때 대선 주자 1위를 달렸습니다. 하지만 노 대통령 그리고 여권 지지층과 갈라서면서 결국 정계를 떠났습니다. 사실 본격적인 선거 전국이 시작되기 이전의 대선 주자 선호도만큼 희망한 여론조사도 드물 겁니다. 기성 정치인을 제치고 고건 전 총리부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까지 제3의 인물이 떠올랐다가 신기루로 끝나곤 했습니다. 그래도 예기치 못한 인물의 급부상은 당시의 정치 구도와 민심의 흐름을 반영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주자 3위, 비여권 주자 1위에 오르면서 말들이 무성합니다. 우선 여권의 윤석열 끌어내리기 집중 포화가 거꾸로 윤 총장의 존재감과 권력에 핍박받는 이미지를 부각시켰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연일 거친 언사로 윤 총장을 몰아세운 추미애 효과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반면 여권에서는 어느 나라에도 없는 기가 막힌 일이라거나 무언가를 노리고 일부러 추 장관과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윤 총장은 추 장관 부임 전인 지난 1월 이미 대선 주자 2위, 비여권 1위에 오른 적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석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윤 총장이 곧바로 여론조사에서 내 이름을 빼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좀 지켜볼 일입니다. 그때와 지금 윤 총장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단정할 순 없습니다만 평소 언행을 보면 윤 총장의 자발적인 대권 도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알 수 없는 것이 세상 일이죠. 추미애 장관의 거침없는 압박에 어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치받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하긴 권력 편에 서는 것만큼 쉽고 편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라면 더더욱 그럴 겁니다. 윤 총장은 스스로 정치에는 소질도 없고 뜻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전국과 민심은 반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정치란 바로 그런 것이니까요. 7월 1일 앵커의 시선은 이것이 정치다 였습니다. 요 며칠 비가 내리면서 잠시나마 선선한 날씨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내일부터는 볕이 강해지면서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이 29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5도가량 더 높겠고요. 다른 대부분 지역도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대전이 30도, 대구와 전주 29도, 강릉은 28도가 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서울을 비롯한 내륙 지역에 소나기 소식도 있는데요. 기온이 높은 데다 소나기가 습도까지 높여서 다소 후덥지근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런 날에는 음식도 쉽게 상하게 되는데요. 식중독 또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다시 장마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났군요. 7월 1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